1월 27일에 있었던 옵시콘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좀 독특하게 액자식 구성으로 스피치를 했었어요. 제 소개를 하면서 발표를 하거든요. 오프라인에서는 원래는 학력이나 이력을 다 공개를 했었지만 유튜브에서는 숨깁니다. 제가 생산성을 다루고 있는 유튜브를 왜 하는지 이유에 대해 말하면서 발표는 시작됩니다. 왜 생산성을 다루고 있냐 하면 각 세대에는 주어진 사명이란 게 있다고 생각해요. 6.25 전쟁 때는 나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경제 발전, 민주화, 그리고 문화 발전까지 각 세대에는 요구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에 많은 부작용이 남겨졌더라도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나름 주어진 임무를 잘 처리해 왔으니 나라가 이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 세대에도 주어진 사명이 있냐 하면 그 주어진 사명이란 게 뭔지는 각자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생산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구가 감소하면서 세상이 점점 축소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적은 사람이 더 많은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가고 있거든요. 구직난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구인난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대의 임무는 증가하는 부담을 감당하면서 AI가 절대 다수의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로 넘어갈 때까지 버티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생산성이 답이라 생각을 하고요. 제가 괜히 유난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른쪽에 저 책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공감되는 얘기였어요. 생산성이란 게 투입 자원 대비 성과는 늘리는 거잖아요. 단순히 더 많은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투입 자원의 경우 개인 레벨에서는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봐요. 개인 레벨에서 투입 자원은 에너지, 집중력 이런 거잖아요. 뭐 약 같은 거를 먹지 않는 이상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늘릴 수는 없다고 봐요. 운동을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성과의 경우 상한 캡이 없습니다. 성과를 낸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풀지 정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내는 건데 보통은 어떻게 풀어낼 건지 이 문제 해결 후자 쪽에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풀지 자기가 선택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대학 입시부터 시작해서 취직 후 주어지는 일 등 그냥 남들이 던져주는 문제를 풀죠. 그래서 보통은 이 후자에 대한 얘기가 인기가 많습니다. 공부법, 몰입하는 방법, 생산성 기법, 노션 템플릿 이런 것들 말이죠. 그런데 성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문제를 풀지를 정하는 것이라 생각을 해요. 천재급 두뇌를 가졌다 해도 그걸로 퍼즐 게임만 하고 있으면 퍼즐 게임 랭커만 되고 있을 거고 물리학 문제를 풀면 초전도체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 생산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문제를 푸는지 의사결정하는 거라 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문제를 풀지 정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포지션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이과 학생이라면 의대를 갈 건지 공대를 갈 건지 정하는 게 있죠. 앞으로 어떤 문제를 풀고 살 건지 포지션을 정하는 거예요. 계속 회사를 다닐 거냐, 퇴사해서 나만의 뭔가를 할 거냐 이거 고민하는 것도 포지션에 대한 고민이고요. 하다못해 게임을 하더라도 추천 직업이나 캐릭터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듯 포지션에 따라 문제의 난이도나 풀었을 때의 보상이 천차만별로 뛰어요. 그래서 지식노동자의 성과에는 포지션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포지션이 뭐냐? 수행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 위치, 환경적인 요소를 말해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포커에서 판돈도 포지션에 속합니다. 포커를 하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내가 상대방보다 판돈이 많이 적을 경우 상대방이 블러핑을 하면 대개의 경우 상대방 패를 확인도 못하고 그냥 죽어야 합니다. 즉 불리한 포지션으로 의사결정의 난이도가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오버워치를 많이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게임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총 잘 쏘는 팀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리를 잘 차지하고 변수를 차단하는 게 중요해집니다. 흔히 말하는 2층을 먹는다, 고지대를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2층을 먹고 고지대에서 싸우면 시야가 트이고 나는 쏘기 쉬운데 상대방은 쏘기 어려워져요. 전투를 수행하는 측면에서 쉬워집니다. 사실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가 어느 부모님 밑에 태어났냐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강력한 포지션, 이니셜 포인트고요. 정보를 받는 위치도 포지션이에요. 올바른 정보에 많은 인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롤을 해도 와드를 많이 까는 거죠. 이렇듯 수행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인 요소를 포지션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넓은 포지션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배수진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포지션이 정말 중요한데 포지션을 잘못 선택했다고 불만을 터뜨리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칼 협의죠. 공무원 연봉이 짜다고 불만을 말하면 공무원 연봉 짠 거 알면서 왜 했냐고, 누가 칼로 협박이라도 한 거냐면서 무시를 합니다. 그 사람의 의사결정에 비꼬는 거죠. 굉장히 냉소적인 단어라 잘못된 거긴 한데요. 재밌고 직관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칼로 협박당한다는 건 포지션이 제약당한 걸 말합니다. 의사결정에서 선택지가 없어져요. 근데 실제로 누가 칼 들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협박하는 것처럼 포지션이 제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칼로 포지션을 제약하고 포지션을 뒤흔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칼이 우리를 불리한 포지션으로 내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리한 포지션은 다시 나쁜 의사결정으로 이어져서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할 주제는 생각을 위한 포지셔닝입니다. 포지션이 아니라 포지셔닝인 것은 어떤 포지션을 잡아가는 과정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도 모르게 포지션을 제약하고 흔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소야 많긴 할 텐데 여기서 다뤄볼 것은 감정, 자아, 생각의 분절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일상적인 요소예요. 일상적인 요소라서 지속적으로 포지셔닝을 방해하고 자각하기도 힘든 것들이에요. 각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감정은 포지션을 뒤흔드는 요소입니다. 감정이 자극되면 그에 대한 반응이 빨리 나가게 돼요. 생각 없이 반응을 하게 되면 보통 안 좋은 결과가 많습니다. 욱해서 험한 말을 한다던가 혹은 주가가 급등해서 급하게 추매를 한다든가 등이요. 특히 요즘 시대는 불안이나 포모가 자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이나 포모는 주도권을 잃고 피식자의 포지션으로 몰게 해요. 성과와 임팩트를 내는 포지션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착취당하는 포지션으로요. 자아 역시 포지션 선택과 파악을 방해해서 포지셔닝에 지장을 주는 요소예요. 예컨대 진짜 부자는 이렇다라던가 진정한 개발자의 특징하면서 전혀 재력이나 실력과는 상관없는 특징들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렇지 않은데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나? 개발자가 될 수 없나? 라고 선택지를 차단하는 거죠. 이를 게이트키핑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쪼그라든 자아가 선택지를 제약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비대한 자아가 나쁜 포지션으로 내몰기도 해요. 성공을 맛봐서 오만해진 사람들은 흔한 얘기고요. 요즘은 퍼스널 브랜딩이 또 인기라서 그닥 대단하지 않으신 분들이 어그로 끌려고 대단한 척 하시는 것도 있어요. 자기 딴에는 그게 후킹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오른쪽 같은 썸네일은 잘 안 낚이죠. 트래픽을 모으는 게 목적일 텐데 목적 달성에는 실패할 거예요. 세 번째는 생각의 분절입니다. 생각이 잊혀지는 걸 말해요. 망각이랑 조금 다른데 특별한 단어가 없어서 제가 만들어낸 단어거든요. 아예 까먹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뇌에는 저장되어 있는데 그게 로딩이 안 되는 걸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하면 그제서야 생각나는 거예요. 대학원에서 석박사 하신 분들 경험하셨겠지만 지도 교수님이랑 주간 미팅을 하면 매번 다른 말을 하세요. 저번 주에는 A 방향으로 하라 했다가 갑자기 이번 주 되니 B 방향으로 하라고 하거든요. 교수님이 연구가 어떤 상황과 문맥이었는지 로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바쁜 사장님들도 이런 일관성 없는 오더를 내리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식으로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방향의 일관성을 잃어버리면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방향으로 집중되는 의사결정이 아니라 그냥 즉흥적으로 의사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정밀도가 떨어져요. 정밀도가 떨어지면 아무리 0점 조절을 해도 정확도를 높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을 통해 올바른 포지션으로 옮기는 포지셔닝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앞서 말한 제약 요소들은 직접적인 해결이 굉장히 어려워요. 누가 감정이나 자아를 건드리는 말을 했을 때 욱하면서 자극이 오는 거는 돌을 닦지 않는 이상 자극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생각의 분절의 경우도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인 BCI 같은 게 있지 않는 이상 직접적으로 해결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호흡과 기록입니다. 이 호흡과 기록이 일상에서 올바른 포지셔닝에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호흡의 경우 왜 뜬금없이 호흡이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마음 챙김 명상을 하면서 호흡에 의식을 하면서 현재를 의식하는 감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들 훈련이 되었다라고 추측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를 의식하는 감각입니다. 현재를 의식하는 감각이 자극과 반응을 분리하거든요. 호흡을 하면서 현재의 감정을 알아차리면 전두피질이 활성화되면서 분노와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의 반응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즉시 반응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 명상할 때 다들 잡생각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저장된 정보를 랜덤으로 재생하는 거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절되었던 생각이 가끔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명상할 때 갑자기 해야 할 일이 왕왕 생각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호흡을 어떨 때 활용하냐 하면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게임하다 죽어서 리스폰 대기 중일 때는 호흡에 신경을 써봅니다. 실제로 저는 오버워치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조금 더 감정에서 벗어나면서 게임을 할 수 있고요. 포모도로 할 때의 쉬는 시간이나 혹은 할 게 없을 때 눈 감고 호흡에 집중하기도 해요. 휴식의 측면도 크지만 뭔가 잊었던 건 없는지 머릿속을 랜덤으로 돌리기 위한 것도 있어요. 감정 동요 시에 호흡에 집중하는 거는 감정을 제어하는 고전적인 방법 중 하나죠. 그리고 기록도 올바른 포지셔닝에 도움이 됩니다. 쓰는 행위가 호흡과 마찬가지로 현재를 알아차리는 것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자극과 반응을 멀게 하고요. 또한 기록을 보는 것은 분절되었던 생각을 다시 로딩하게 해서 일관성 있는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실전으로 넘어가면 의도적으로 기록을 보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운동, 수면, 기록 보기만큼은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캘린더에 기록 보기 시간을 해놓고요. 저 시간에는 일상에서 작성한 메모를 봐서 옮기거나 혹은 옵시디언을 켜서 파라의 프로젝트나 에어리어를 보는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그럼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다시 알아차릴 수 있고요. 지름신이 들렸을 때 그것을 사야 할 이유를 적는 것도 충동구매를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라 봐요. 투자 같은 것을 하면 매매일지를 적는 게 뇌동매매 방지에 도움이 되겠죠. 나중에 자신의 투자법의 피드백 시 활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남들에게 좀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면 미리 적어보는 것도 반응대로 말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고전적인 방법이겠죠. 그래서 앞선 발표의 흐름이 쭉 이랬어요. 생산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지션이고 좋은 포지션을 차지하기 위한 포지셔닝을 방해하는 것은 감정, 자아, 생각의 분절이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공통적으로 호흡과 기록이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방금 발표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는 모르겠어요. 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인사이트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여튼 길게 이어지는 서사는 있었어요. 앞선 발표에선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시대정신부터 생산성, 포지션, 감정 자아 분절, 호흡과 기록까지 쭉 이어졌거든요. 나름 거대한 연결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길게 이어지는 사슬 시스템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고 일관성 있는 시스템이요. 사슬 시스템은 매력적이고 신뢰도가 높아요. 애플 제품 구매하는 것도 아이폰 하나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맥북, 아이패드, 애플워치까지 유기적으로 연동되는 생태계를 보고 사는 거거든요. 컨텐츠에서 복선이 회수될 때 길게 이어진 스토리 설계에 감탄을 하게 되고요. 책, 논문에서도 다양하게 뒷받침되는 참고자료에 신뢰도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긴 사슬은 매력적인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기 힘들어요. 서사와 관점도 사슬 시스템인데 이것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관점을 타인에게 의탁하기도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볼 때도 댓글 먼저 보고 영상 전체를 판단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의 생각에 동조되는 사람들도 많죠. 사람들이 길게 생각을 못할수록 앞으로 이런 서사나 관점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사와 관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텔카스텐이 탁월하다는 게 오늘 드리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예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텔카스텐이 대충 뭔지는 알고 있다고 가정하에 얘기를 할게요. 제텔카스텐이 궁금하다면 제 이전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텔카스텐이 앞으로 더 필요해질 거다라는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앞으로 단순 정보성 컨텐츠는 살아남기 어려울 거예요. 정보가 궁금하면 챗 GPT 같은 거에 물어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챗 GPT로 컨텐츠를 자동으로 만든다는 것에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단순한 컨텐츠는 좋아요는 받을 수 있을지언정 그게 진짜 팬이나 수익화로 이어지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서사와 관점이 있는 컨텐츠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에 발표처럼 긴 스토리가 있는 게 살아남을 거예요. 모두에게 선택받지 못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선택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서사나 관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메모를 모아가면서 자기만의 서사나 관점을 만들어야 해요. 이를 위한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제텔카스텐이 최선이에요. 그래서 앞선 내용들도 다 제텔카스텐의 노트가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사용된 연구보관용 노트의 예시예요. 생산성이 모든 것의 해답인 이유부터 호흡은 알아차림에 좋은 큐가 된다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냥 옵시콘 한다고 어느 날 잡아서 주제 잡고 자료 조사하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했던 생각을 메모로 연결지어서 만들었었어요. 의외로 참고 자료도 꽤 있었습니다. 포지션에 대한 얘기는 셰인 페리스의 클리어 띵킹의 앞부분을 읽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서 만든 거예요. 불안 같은 경우에는 우울할 때 뇌과학 책을 보기도 했고요. 지금 말하는 서사나 관점 얘기도 여러 유튜브 영상 또는 마케팅 강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내재화한 노트를 활용해서 만든 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 때는 구조노트에서 시작해요. 구조노트에서 기존에 모았던 메모를 계열별로 정리하면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앞에 발표도 생각의 포지셔닝이라는 구조노트에서 정리된 것을 토대로 만들었었습니다. 오른쪽은 뎁스 3으로 지정한 생각의 포지셔닝 노트의 로컬 그래프 뷰고요. 네, 제 옵시콘 발표는 여기까지였어요. 여담으로 이번 발표 PPT는 캔바로 만들었었습니다. 원래는 키노트를 썼었는데 캔바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레이아웃 추천 기능이나 스톡 이미지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발표의 흐름 정리는 캔버스 기능을 이용했었습니다. 마인드맵보다는 생각 흐름 정리 면에서 훨씬 정리하기 좋은 것 같아요. 발표 자료를 만드실 때 참고하면 좋은 툴들입니다.